예,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3회차 정보통신기사 실기문제 복원풀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복원한 문제는 총 15문제가 되고요. 복원이 완벽하지 않지만은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알파벳이 26개가 있다. 이진 코드를 결정하고 그에 대한 10진 코드로 효율성을 비교하세요. 우선은 코드가 임의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는 우선 아스키 코드로 한번 봤습니다. 아스키 코드로 우리가 이진 코드와 이진 코드를 한다면은 7비트로 표현이 됩니다. A가 이런 식으로 100, 0001. 그 다음에 맨 끝 Z가 101이 되고 이게 존비트입니다. 그래서 아스키 코드는 총 7비트지만은 존비트가 3비트고 숫자가 4비트로 복원을 합니다. 예,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A부터 보면 A는 100에 존비트가 100이고요. 숫자 비트가 0001입니다. 자, 이거를 10진으로 변환하면은 2의 6승 1만 보면 되겠죠. 마지막 2의 0승. 그러니까 65가 되는 거고요. 맨 끝에 Z를 보겠습니다. 존비트가 101로 되고요. 숫자를 보면 101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10진수로 변환하면 2의 6승, 2의 4승, 그 다음에 2의 3승, 2의 1승, 2의 0승 그러면 90이 됩니다. 자, 그래 아스키 코드로 하면 2비트로는 7비트로 표현이 되고 10진수로 하면은 A가 65, Z는 90으로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EBCDIC 코드로 적용을 한다면은 EBCDIC는 존비트가 4비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A가 1100으로 되고요. 숫자 비트는 0001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0진으로 변환한다고 하면은 2의 7승, 2의 6승, 그 다음에 마지막 2의 0승이니까 계산하면 193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Z를 보면 1110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는 1001입니다. 이거를 10진으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233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2진과 10진을 아스키 코드와 EBCD 코드로 변환을 해봤습니다. 근데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 뭐에 대한 효율성인지 문제가 정확히 복원이 안 돼서 2진 코드와 10진 코드에 대한 부분인지, 그래서 만약에 2진 코드와 10진 코드를 비교한다 그러면은 2진 코드는 당연히 컴퓨터 처리에는 당연히 효율적인 거죠. 그 다음에 10진이라 그러면은 인간이 쓰기에 효율적입니다. 지금 이거를 물어봤는지 추정하기는 이걸 좀 물어본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2진 코드는 컴퓨터 처리에 효율적이고 10진은 인간이 쓰기에 효율적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만약에 아스키 코드와 EBCDIC 코드를 비교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효율적인 거는 일반적으로 아스키 코드가 좀 더 처리 속도와 메모리 사용에 좀 더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EBCDIC는 약간은 더 효율적이면서 좀 떨어진다. 이렇게 좀 돼 있고요. 한번 보조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스키 코드가 EBCDIC 를 표현하면은 이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고요. 이건 IBM 쪽에서 한 겁니다. 보시면은 아스키 코드는 7비트, EBCDIC는 8비트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저 보시면은 효율적이면 본다고 하면은 약간은 아스키 코드가 좀 더 효율적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업에 했던 내용입니다. 아스키 코드 미국의 표준입니다. EBCD는 IBM에서 한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비트로 되고요. 존비트가 3비트입니다. 그래서 전체 문자 수는 2의 7승계, 128개가 표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EBCDIC는 8비트로 되니까 2의 8승, 256개가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계속 설명드린 아스키는 존비트가 3비트가 되고요. EBCDIC는 4비트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의 문제 A부터 Z까지 표현한다고 하면은 존비트가 100과 101을 쓰고요.
숫자는 이런 식으로 쭉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65, 66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CD 코드입니다. BCD 코드는 존 비트가 여기는 2비트입니다. 요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BCD 코드는 존 비트가 2비트고 숫자 비트가 4비트로 표현이 됩니다. 동일하게 A부터 Z까지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EBCDIC 코드 보시면은 존 비트가 1100과 1101로 A부터 Z까지 1110까지 해가지고 A부터 Z까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반송파 프로토콜 데이터 링크에서 논리적 회선으로 사용하는 전용 회선 용어를 쓰세요. 문제를 한번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반송파 프로토콜. 반송파라는 것은 캐리어입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기간통신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기간통신 사업자로도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해석을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 형태를 의미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협의적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우리가 FDM 다중화에서 각각에서 하는 그 반송파가 있습니다. 그 캐리하고요. 어떤 신호를 실어주는, 전달해주는 어떤 캐리어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송파 프로토콜의 데이터 링크 해석. 여기서 해석은 일반적인 TCP/IP, 지금은 다 TCP/IP 세상이지만은 그 이전의 데이터 통신의 초기 모델이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관련된 프로토콜은 BSC, 그 다음에 SDLC, 비트 방식이죠. HDLC, 그 다음에 X.25. X.25가 좀 더 발전해서 프레임 릴레이. 그 이후에 이런 TCP/IP의 이런 통신 방식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우선은 반송파 프로토콜의 데이터 링크에서 HDLC나 이런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인 회선입니다. 논리적인 회선은 일반적으로는 서큐트 스위칭은 물리적인 회선이고요. 가장 차이점이 있습니다. 논리적인 회선이라고 보면 패켓 스위칭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메시지 단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서큐트 스위칭하고 패켓 스위칭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논리적인 회선은 확실하게 패켓 스위칭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리적 회선. 그래서 패켓 스위칭 방식으로 우선은 압축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거기서 그 다음에 사용하는 전용 회선의 용어. 그 다음에 HDLC를 제가 본다고 했죠. HDLC가 사용했던 패켓 스위칭 방식. 초기에 했던 안정적인 회선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데이터그램 방식이 아니라 가상회선 방식으로 압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전용에서는 SDLC, HDLC, 그 다음에 X.23 프레임 릴레이 방식으로 저속에 했던 초기의 통신 방식의 전용회선 용어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상회선 패켓 교환으로 적었습니다. 예, 제가 수업 때 했던 자료입니다. 회선 교환과 메시지 교환, 메시지 스위칭, 그 다음에 패켓 스위칭인데 버추얼 서큐트 패켓 스위칭, 그 다음에 데이터그램 패켓 스위칭. 첫 번째 보면은 회선 교환은 전용의 전송로입니다. 아까 좀 물리적인 전송로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 메시지 교환, 패켓의 버추얼 서큐트 방식, 데이터그램에서 모두 다 논리적인 전송 경로를 갖고 있습니다. 메시지 교환도 전용의 전송로 갖고 약간 논리적인 전송로가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선 교환은 대화식으로 우리가 보면 일반적인 전화, PS10의 전화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정적인 대역폭을 사용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패켓 교환 방식은 패켓 단위로 전송을 합니다. 버추얼 서킷이나 데이터나 패켓 단위로 전송을 하고 전송하는 방식이 버추얼 서킷 방식은 데이터 전송을 위해 전체 구간의 논리적인 전송 경로를 확보하고 나서 그게 뭐죠? 버추얼 서킷입니다. 가상회선을 설립하고 나서 그 가상회선만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그램 방식은
각 패킷마다 경로가 설립이 되죠. 그러니까 각각의 패킷이 다 다른 거죠. 전송로가. 그걸 그림으로 좀 더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선 방식, 회선의 어떤 설정 단계와 데이터 전송, 회선의 해지 단계가 있는 거고요. 바로 가상회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회선은 회선 교환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논리적인 전송이지만 이런 연결 수락 패킷, 연결 요구어 패킷, 이런 회선 교환의 장점을 살린 거고요. 대신 패킷 단위로 전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버추얼 서킷에서 나왔던 그 전송로에 따라서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 거고요. 종료하는 것도 회선 교환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패킷 교환이지만 회선 교환의 방식을 따른 거고요. 데이터그램 방식은 이런 회선 교환의 방식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냥 각각의 패킷이, 각각의 전송로를 확보해서 1번 패킷, 2번 패킷, 3번 패킷이 전송로가 다른 방식으로 패킷 전송이 되는 방식입니다. 아까 FDM에 보시면은 FDM 기본적으로 이 모듈레이터 캐리어 1과 F1, F2, F3 이런 식으로 다중화가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캐리어, 반송하는 캐리어 이거를 반송파, 캐리어 1, 캐리어 2, 캐리어 3로 표현을 합니다. 반송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보의 전달을 위해 입력 신호를 변조한 어떤 사인파를 의미를 합니다. 그 관련된 FDM에 했던 이런 게이, 전군, 기초군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초기에 했던 방식이고요. 슈퍼그룹 이런 식으로 했었죠. TDM 이전에 썼던 방식입니다. 가드, 밴드가 필요했던 방식이고요. 데이터 통신에 대해 아까 보면 초기에 했던 방식, 지금에 보시면 다 인터넷 세상이고요. 지금 다 인터넷 세상입니다. 인터넷 세상 이전에 IBM의 메인프레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썼던 방식, 동축이나 시리얼 케이블, 그 다음에 이때 했던 방식들이 X.25 이런 방식들을 많이 썼었죠. 참조적으로 그냥 보여드린 거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시분할 다중화 기법에 대해서 쓰세요. 우선 시분할 다중화니까 TDM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 TDM을 써줘야 되겠죠. 용어를 풀어서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이라고 써줘야 될 거고요. 그걸 시분할 다중화 기법으로 하나의 전송료를 점유하는 시간으로 분할한다. 이 말을 꼭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의 전송료를 시간으로 분할하여 다중화하는 기법이다. 주로 전송 설비에서 사용하는 다중화 기법입니다. 이전에 쓴 PDHK, 지금의 대세를 이루는 SDHK 이런 방식이 다 기본적으로 TDM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처럼 다중화기를 거쳐서 한 시간 단위로 시간을 분할해서 1번, 2번, 3번 사용자를 구분해서 시간 단위로 보내줍니다. TDM 같은 부분이고요. 우리가 쓰고 있던 수업했던 내용입니다. PDHK, 우리나라의 PDHK입니다. 그 다음에 SDH, 전 세계적으로 다 하나로 통일화되어 있죠. 이런 STM안, 이런 PDH나 SDH,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TDM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중화 기술은 FDM, TDM, CDM, WDM, SDM, OFDM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최근에 광 케이블에서도 SDM이 일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수업에 했던 내용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IDS의 호스트 베이스드 IDS와 네트워크 베이스드 IDS를 비교하세요. 우선 이렇게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호스트 기반의 IDS, 우선은 설치 위치가 호스트 서버 단에 일반적 서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스트 위치에 설치되는 게 호스트 베이스드 IDS고요. 네트워크 베이스드 IDS는 네트워크 단에 설치가 된다. 이 말을 적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HIDS입니다. 약간 오타가 있습니다. 호스트 베이스드 IDS는 감사 자료, 호스트 시스템으로부터 생성되고 수집된 어떤 감사 자료를 침입 탐지에 사용하는 시스템인 거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베이스드 IDS는 네트워크에 정송되는 패킷 정보입니다. 그거를 수집하여 침입을探知하는 기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여기는 감사 자료가 아닙니다. 이게 좀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장단점을 비교한다고 하면은 호스트 베이스드 IDS는 정확한 탐지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호스트 바로 앞단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어떤 서버 바로 앞단에 설치하기 때문에 정확한 탐지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 및 스위칭 환경에서는 좀 적합합니다. 상대적으로 네트워크 베이스드 IDS는 운영체제, 각 서버가 갖고 있는 리눅스나 뭐 윈도우나 다양한 OS가 있겠죠. 그 OS에 독립적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게 가장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관리가 쉬운 거죠. 네트워크라는 건 어떤 다양한 서버들이 몰아가는 어떤 메인 어떤 통로가 되니까 관리가 쉽고 설치가 용이하고 초기 구축 비용이 저렴할 수 있겠습니다. 단점으로 본다고 하면 호스트 베이스드 IDS는 다양한 OS를 운영체제를 지원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HD 호스트 베이스 IDS 자체가 부하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부하에 대한 부분이 있다. 구현이 상대적으로 쉽지가 않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베이스드 IDS는 암호화된 패킷을 분석할 수 없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칭 환경에서는 오히려 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정리해 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2022년도 2회차에 IPS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때도 보면은 동일합니다. IPS의 적용 구분 두 가지. 네트워크 기반의 IPS, 호스트 기반의 IPS. 그때 문제를 풀이를 해드렸고요. 각각의 내용은 유사합니다.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업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하면은 ISP 사업자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겠죠. 최초의 전용 예산 것들이 있을 테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첫 번째 네트워크를 하려니까 라우터나 서비스에 따라서 메트로이드나 뭐 캐리어 이더넷은 이더넷 기반이니까 스위치가 설치될 수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라우터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우터 또는 스위치가 가능한 거고요. ISP 사업자 회선하고 연결되는 장비다. 그러고 나서 바로 들어오는 쪽에서 네트워크 시큐리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전체 내부 기업의 네트워크를 보호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큐리티 장비가 설치가 됩니다. 그 영역에 이런 다양한 장비들이 있는 거고요. 각각의 기능에 따라서 설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맨 첫 단위 디도스가 필요할 때는 설치될 수 있는 거고요. 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디도스, IPS, 파이어월, UTM, 넥스트 제너런 파이어월,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 IDS 이런 다양한 네트워크 시큐리티 장비가 설치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네트워크를 보면은 내부 네트워크입니다. 당연히 백본이 있을 테고요. 더 크다고 하면은 서버 백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엣지단에 L2 스위치, 그 다음에 PC와 서버 이런 형태로 전통적인 방식이고요. 지금에서는 이 방식을 반드시 따르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스파인 리프 방식을 많이 또 쓰고 있죠.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든 간에 네트워크 시큐리티가 이런 장치들이 있는 거고요. 좀 더 들여다본다고 하면은 첫 단에 1차 보호해주는 파이어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IPS나 IDS 2차 방어선 역할을 해주는 네트워크 장비들이 설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내부망은 기본적으로 사설망 기반이고 이런 DMZ 쪽은 기본적으로 외부의 네트워크가 연결돼서 서버 연결돼서 필요하니까 접속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공인 IP, 공인망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 IPS 할 때 다 설명했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파이어월은 가장 1차 보호해주는 1차 방어제는 파이어월인 거고요. 3, 4계층만 정책 기반으로 간단하게 패킷 필터링 하지만은 가장 장점은 고속으로 처리해준다. 하지만 IPS 2차 방어선을 해주는 IPS 같은 경우는 전 7계층까지 동작을 해줘 실시간으로 해주고 IPS는 실제 조치까지를 하고 지금의 문제 IDS를 본다고 하면은 IPS 유사하지만은 얘는 조치까지는 안 하고
경보만을 발생해 줍니다. 실시간 공격 패턴을 탐지해주고 이런 역할만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사업자에게 맨 첫 단에 IPS 파이어를 앞단에 DDoS를 필요한 약간 네트워크가 크면은 DDoS 장비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좀 했던 거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문제 부분이 약간 불분명하지만은 문제 립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고요. 립은 거리 벡터, 홉스 동쪽 라우팅 이게 아마 답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는 정확히 복원이 안 됐지만은 한번 립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첫 번째 라우팅 프로토콜 중에서 동적인 라우팅 프로토콜 중에서 가장 초기에 했던 방식이고요. 지금은 립 버전 2만이 있고 버전 1은 쓰진 않죠. 예, 어떤 초기의 라우팅 프로토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우팅 프로토콜 중에서 인테리어 게이트웨이 프로토콜과 익스테리어 게이트웨이 프로토콜로 본다고 하면은 립은 인테리어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입니다. 어떤 오토노머스 시스템, 자치 시스템 내부에 쓰는 어떤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두 번째, 알고리즘으로 본다고 하면, 알고리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거리 벡터 알고리즘 기반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라우팅, 매트릭을 기준으로 한다면, 립은 홉 카운트 기준으로 동작을 해줍니다. 정책입니다. 동쪽 라우팅 방식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홉이라는 것은 라우터의 수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패킷이 지나가는 라우터의 어떤 수로. 그래서 매트릭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매트릭이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나 트래픽을 전송해야 할 라우팅 경로를 선택 또는 거부하기에 라우팅 알고리즘에 계산되는 어떤 단위입니다. 어떤 라우팅 프로토콜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그게 매트릭입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IGRP 라우팅 지금은 쓰지는 않습니다. EIGRP까지는 쓰고 있고요. 어떤 IGRP 라우팅의 어떤 매트릭을 본다면 첫 번째 밴드위드스, 딜레이, 릴라이어빌리티, MTU 이런 걸로 매트릭을 가져갑니다. 근데 지금의 문제인 립은 홉 카운트 기준으로 가져가는 거고요. 최근 많이 쓰고 있는 OSPF 사업자들이 많이 쓰고 있는 라우팅은 링크 코스트 기반으로 매트릭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우팅에 대한 스태틱이냐 다이나믹이냐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립은 동쪽 다이나믹한 라우팅에 해당합니다. 몇 가지를 지금의 문제로 다 쭉 정리를 하시면 될 테고요. 전 그거에 대한 보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홉이라는 것은 거치게 되는 라우터의 수로 볼 수도 있고요. 어떤 클라이언트, 제 노트북에서 제가 구글에 접속했을 때 수많은 라우터, 사업자의 ISP 사업자나 수많은 라우터, 수백 개, 뭐 이렇게 라우터를 거쳐갈 수 있겠죠. 그랬을 때 한 라우터를 거쳐갔을 때 그것을 완홉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라우터를 지나면 투홉 이런 식으로 홉이라는 것은 라우터의 수로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홉인 개념이고요. 아까 IGRP에서 썼던 매트릭을 썼던 MTU라는 용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MTU라는 것은 Maximum Transmission Unit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일반적인 이더넷의 프레임입니다. 그 안에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 페이로드가 있는 거고요. 그 앞에 TCP 헤더 20바이트 TCP 헤더, 그 다음에 IP 헤더 20바이트 IP 헤더가 됩니다. 그 안에 이더넷에 갖는 데이터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여기서 MTU 사이즈가 1500바이트입니다. 맥시멈 트랜스미션 어떤 네트워크일 때 최대 전달할 수 있는 그 유닛입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터널을 지나간다, 어떤 네트워크를 지나간다고 그 네트워크를 지나간다고 할 때 그 터널이 1500까지만이 통과가 되는 거죠. 만약 1600, 1700이면은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죠. 이 1500 되는 네트워크를 통과하려면 이 사이즈에 맞춰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1500과 플러스 100 이런 식으로 쪼개야 되겠죠. 1700이면은
1500 하나, 그 다음에 200 하나 이런 식으로 쪼개서 이 네트워크를 통과할 수 있게 맞춰줘야 하는 거죠. 그게 MTU 사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MSS라는 게 있습니다. Maximum Segment Size. 실제 데이터의 어떤 사이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MTU 사이즈가 1500바이트면은 아까 IP 헤더와 TCP 헤더가 20바이트, 20바이트니까 그거를 뺀 1500에서 40바이트를 뺀 1460바이트가 이 실제 세그멘트 사이즈, 맥시멈 세그멘트 사이즈가 되겠죠. 여기에 만약 시큐리티나 IPsek이나 이런 헤더가 더 들어가면은 MSS 이 사이즈는 점점 줄어들겠죠. 자, 이런 것들을 좀 더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물류 시스템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좀 유사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류 시스템을 한번 본다고 하면은 첫 번째 항부라는 말을 씁니다. 실제 우리의 정보통신 시스템에서 프로토콜의 사계층은 포트를 기준으로 가고 있죠. 포트란 말이 실제로 뭐 항구죠. 네, 항구입니다. 부산항, 인천항, 뭐 뉴욕항 이런 것처럼 항구입니다. 어떤 물건이 도착해주는 그 항구죠. 수많은 항구 중에서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어플리케이션을 가져가는 항구입니다. 두 번째, 대대적으로 물류 시스템의 혁신이 일어났던 것은 컨테이너입니다. 수많은 물건들을 컨테이너 박스에 그대로 실어서 컨테이너 차량으로 옮기고 컨테이너 화물로 인해서 큰 배로 컨테이너로 싸서 보내고 이런 물류 혁신이 있었고요. 통신에서도 컨테이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STM으로 동식 다중화를 할 때 거기에 보시면은 컨테이너가 있고 가상 컨테이너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의 MTU에 대한 개념도 물류 시스템에 어떤 터널에 진입하는 차단 장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MTU 사이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이 갖고 있던 아까처럼 화물로 옮길 때 이게 화물이고 이 화물의 내용 그 화물에 대한 사이즈가 지금 봤던 MSS 사이즈, 맥시멈 세그멘트 사이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제가 이렇게 분류해 봤는데 물류 전문 회사는 ISP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 물류 회사별, 물류에 분류되는 정책 이런 것들은 아까 보셨던 라우팅의 프로토콜 매트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본다 그러면은 이건 제가 그냥 쿠팡맨이 배달하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그램 쿠팡맨이 만약 제가 10개의 물품을 신청을 했습니다. 배달을 요청했으면은 그게 한 번에 10개가 배달이 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아침에 새벽에 하나 저녁에 하나 이런 식으로 10개가 다 쪼개서 배달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데이터그램의 패킷 스위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그램 패킷 스위칭은 각각의 패킷이 시간과 그 루트도 다 다양하게 스위칭을 합니다. 이게 데이터그램 볼 수 있는 거고요. 마켓컬리 배달은 한 번에 배달이 되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스위칭을 보면 메시지 스위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냥 만든 거고요. 그냥 실제 교재했던 내용들입니다. 라우팅 프로토콜 보시면은 첫 번째 개념 AS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하나의 네트워크의 오토노머스 시스템 이런 것들은 하나의 대학교 실제 오토노머스 시스템에 배정되어 있는 것을 키사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키사에서 들어가서 보면 대학교를 포함해서 다양한 AS를 갖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번, 200번, 300번. 그래서 이런 AS 간이 어떤 데이터를 교환할 때 이게 익스테리어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인 거고요. AS 내부에서 하는 게 인테리어 게이트웨이 프로토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라우팅 프로토콜의 분류,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의 문제 립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당연히 인테리어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에 해당합니다. EIGRP, OSF, IS. 그 다음에 익스테리어 게이트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BGP 버전 4밖에 없죠. EGP 옛날에 있어도 다 쓰지 않습니다. BGP 버전 4만 지금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양한 이런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업자들, ISP 사업자가 주로 쓰고 있는 프로토콜은 OSPF, IS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 거고요. 이거에다가 익스테리어 게이트웨이 BGP 버전 4를 같이 쓰고 있죠. 예.
그 다음에 라우팅에 대한 방식별로 구분하면 거리 벡터와 링크 상태로 구분할 수 있고, 립은 거리 벡터 알고리즘에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쓰고 있는 OSPF, ISIS 대부분 다 사업자는 다 이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링크 상태, 링크 코스트를 기반으로 한다. 이 점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우팅, 아까 스태틱하고 다이나믹한 라우팅입니다. 스태틱한 라우팅, 어떤 루트를 미리 정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넥스트 홉을 미리 지정해가지고 경로를 입력해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네트워크 20.1.0, 서브네트 26입니다. 슬롯 26 네트워크인데 그 네트워크로 가려고 하면은 이 상대방 라우터입니다. 1.1.2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서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쪽 네트워크로 가려고 하면은 어디로 가야 되겠죠? 10.1.32 네트워크로 가려고 하면 이 상대방이 갖고 있던 IP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1.1.1로 갑니다. 이렇게 미리 정해주는 방식입니다. 정해주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IP 루트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서브넷 마스크는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겁니다. 이게 스태틱하게 잡아준 겁니다. 지금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다이나믹은 지금 립으로 제가 한번 설정해 본 겁니다. 립으로 이 라우터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시스코 패킷 트레이스로 잠깐 만들어가지고 설정해 본 거고요. 이거는 미리 광고를 합니다. 나는 이런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이나믹하게 설정을 해줍니다. 지금 라우터에 들어가서 show IP 루트를 보시면 명령을 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보시면은 립으로 설정했을 때 이런 식의 꽤 보일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S라는 것은 스태틱하고 D라는 건 ERGRP, O는 OSPF, I는 IS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문제 6번 보겠습니다. VPN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첫 번째 원어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 계층별 주요 기술, 세 번째 기밀성, 가용성, 무결성을 제공한다. 원어는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인 거고요. 두 번째 계층별 주요 기술은 하나씩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층은 MPLS. 지금 기간통신 사업자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멀티 프로토콜 레이블 기반으로 빠르게 스위칭을 합니다. 그 다음에 3계층은 IPsec이 있는 거고요. 4계층은 SSL, TLS, Secure Socket Layer, Transport Layer Security. 이 정도만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기밀성, 가용성, 무결성에 대한 부분은 우선은 IPsec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IPsec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AH, Authentication 헤더는 세 개 중에서 가용성과 무결성만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ESP는 기밀성까지 제공합니다. 이게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예. 2020년도 2회차에 유사한 문제가 났었고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지원하고 VPN에서 널리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답은 IPsek입니다. 그때 풀어졌던 이제 영상에 있었던 자료고요. 첫 번째 AH입니다. Authentication 인증은 특징적인 부분은 무결성과 가용성만을 제공한다. ESP는 인캡슐레이션을 암호화를 하다 보니까 기밀성이 지원이 된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SA가 있습니다. Security Association은 암호화 인증에 대해 사용하는 어떤 플랫폼을 제공한다. 어떤 암호화 하나를 특정해 짓는 게 아니라 어떤 암호화와 인증 방식에 대해서 플랫폼을 구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IKE가 있습니다. 키관리 프로토콜이 있고요. IPsek의 한 4가지 정도가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때 설명했던 헤더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때 설명했던 VPN. 예, 지금 L2는 MPLS, L3는 IPsec, L4는 SSL, TLS 이 정도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때 IPsek을 할 때 그때 이더넷 프레임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이더넷 프레임의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IP 헤더, TCP 헤더, 그 다음에 실제 메시지
설명했던 부분이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같은 내용인 거고요. ESP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AH도 두 가지 모드지만은 게이트웨이에 게이트가는 여기서 하는 게 터널 모드인 거죠. 이때 새로운 IP 헤더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다 암호화를 해버리니까 IP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소스 IP를 알 수 없어 보니까 새로운 IP를 배정해 주죠. 새로운 IP, 자기의 소스 IP와 상대방 라우터의 데스티네이션 IP를 해서 패킷을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복호화를 합니다. 이게 ESP의 터널 모드인 거고요. 호스트 단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AH 기반의 전송 모드, 터널 모드, 그 다음에 ESP 기반의 전송 모드, 터널 모드. 가장 안정적인 거는 이 ESP 기반의 터널 모드가 가장 안정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한번 설명드렸었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7번입니다. FEC와 ARQ를 비교하세요. 상당히 좋은 문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FEC, Forward Error Correction, ARQ는 Automatic Repeat Request를 적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FEC라는 것은 송신입니다. 송신할 때 데이터 패킷에다가 오버헤드를 더 추가합니다. Forward Error Correction을 하기 위한 그런 코드를 보내고 수신단에서 이 오버헤드를 이런 오버헤드를 가지고 에러를 정정해주고 수정해주는 방식입니다. 특징적인 부분, 백워드 채널이 필요가 없죠. 이게 올라가는 게 수신단에서 다시 송신단으로 보내는 백워드 채널이 불필요합니다. ARQ 방식은 반드시 백워드 채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특징에서도 가장 적었죠. 백워드 채널이 여기는 필요 없고 여기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송신 후에도 재전송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FEC 4분의 3, FEC 2분의 1, 다양한 것들이 있으면 8분의 7 많은데 4분의 3이라는 의미는 데이터가 3개고요. 거기에 오버헤드가 1비트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신단에서 받아봐서 이 오버헤드를 이용해서 에러를 정정하는 거죠. 무선에서 포워드 에러 커렉션 방식은 가장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ARQ보다는 기본적으로 FEC 방식을 선호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해밍 코드, 페리티 코드, 리드 솔로몬 코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하나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표적인 게 ARQ, 스탑&, ARQ, 고백&, ARQ, 셀렉티브 ARQ 그 중에서 하나만 적어주시면 지금의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8번입니다. 통신공동구 설치 조건 3가지를 쓰시오. 기존에도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출제되지는 않았으면 조금 어려웠다고 볼 수 있고요. 실무적으로 좀 아시는 분들만 설치 기준의 관련 법규입니다. 상당히 실무적으로 중요한 법규고요. 접지설비, 군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관한 기술은 상당히 중요한 실무적으로 중요한 기술 기준입니다. 거기에 실무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중에 제 47조를 보면 지금의 문제입니다. 설치 기준 첫 번째,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구조? 통신 케이블의 수용이 필요한 그런 공간과 설치 및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그런 구조로 공동구가 충분히 커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첫째 조건 구조로 설계된다. 어떤 공분이 있어야 될 테고요. 두 번째, 통신 공동구에서 사람이 유지보수하려면 이런 부대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그게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조명, 배수, 소방, 환기, 접지시설 등 통신 케이블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부대 설비를 설치한다. 그게 두 번째인 거고요. 세 번째는 어떤 분기를 할 때, 통신구가 분기를 할 때, 어떤 통신구가 분기를 할 때, 분기구를 설치해주고 분기 구간의 이 사이의 간격은 일정 거리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된다. 세 번째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실제 통신구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큰 이런 통신구고요.
관련된 케이블들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옛날 통신고 화재 이후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좀 자주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럼 공동으로 설치해주는 이런 전력 통신, 가스,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것도 있고요. 전용의 이런 뭐 통신의 공동구도 있겠습니다. 문제 9번입니다. 공사 원가에 대한 계산이고요. 상당히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공사를 해도 우리가 비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순공사 비용을 계산하고, 두 번째 일반 관리비를 계산하고, 총공사비를 계산하는 문제가 일반적으로 순공사비는 출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순공사비 제노경으로 구분되죠.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다 포함입니다. 직접 노비, 간접 노비 포함입니다. 이런 제노경에 포함한 순공사비가 있는 거고요. 순공사비에다가 일반 관리비, 그 다음에 이윤을 더하면은 총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관리비는 어떻게 계산하죠? 순공사비에다가 요율은 최대 6%까지입니다. 이거는 공사의 금액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거고요. 지금처럼 보시면은 5억 미만일 때, 뭐 5억부터 뭐 1,000억 이상 이럴 때 일반 관리비에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을 따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공사비는 일반적으로 순공사비, 제노경에다가 일반 관리비와 이윤을 더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VAT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VAT를 포함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최종은 무조건 VAT는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VAT를 미포함해서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때그때 하지만은 반드시 최종에는 부가세는 반드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예, 실제 실무적으로 쓰고 있는 요일표입니다. 2023년도 기준인 거고요. 각각에 보면 간접공사비에 대한 실제 요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그 요율을 그냥 참조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맞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문제 7번입니다. 그때 7번이 아니라 2020년 2회차에 이런 유사 문제가 났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가 딱 재료비, 경비, 순공사비, 원가를 주어주고 노무비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순공사비, 재료비, 경비를 주어주고 계산하는 거니까 당연히 답이 정확하게 계산될 수 있겠죠. 순공사비 3,500만 원, 재료비 1,200만 원, 노무비에 대한 부분이고, 노무비가 물어본 거 경비 300만 원. 계산하면 노무비는 200만 원, 2천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원가 계산서입니다. 이 값지죠. 순공사비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경비는 다양히 맞는, 아까 말한 요율이 다양히 있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요율을 적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일반 관리비는 순공사비 원가에 요율을 하는 거고, 이유는 최대 15%까지 이유를 주고 있습니다. VAT, 기타 공사 해서 우리가 도급액을 산정을 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0번입니다. 설계에 대한 설명에 대한 문제가 나섰고,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정답은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가 정답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의 수행을 하게 되면은 발주자가 사업에 대한 기획을 하겠죠. 그 다음에 타당성, 예비 타당성 조사를 보면서 타당성 조사, 상당히 공사가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설계로 바로 들어갑니다. 기본계획, 발주자가 일반적으로 기본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는 전문 용역업자들이 합니다. 기본 설계, 실시 설계가 있는 거고요. 지금의 문제는 이 용역업자가 수행하는 기본 설계, 실시 설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리도 용역업자입니다. 같은. 그 다음에 시공사는 공사업자. 유지보수도 용역업자가 되겠습니다. 관련된 법규입니다. 대법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설계도서. 설계도서라고 하면 계획서, 설계되면 설계설명서, 공사비 명세서, 기술지시서 이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뭐라고 하죠? 설계도서라고 합니다. 용역업자, 발주자는 공사의 설계를
누구한테 하는 거죠? 용역업자에게 발주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의 문제 기본 설계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기본적 공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도서를 작성하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실질적인 업무 수행하는 걸 보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기본 설계 도면이 개략적인 기본 설계 도면, 기본 설계 예산서 이런 것들을 주로 하죠. 기본 설계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거고요. 최종에는 실시 설계가 가장 중요하겠죠. 최종의 설계자의 최종 산출물입니다. 모든 것들이 디테일하게 정의가 되는 거죠. 실시 설계 도면 가장 중요하겠죠. 개편도 구성도 여러 가지 평면도 상세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보고서, 예산, 내역서, 아까 공사비 내역서 가장 디테일하게 나와야 되겠죠. 수량, 단가, 산출서, 각종 계산서, 각종 설명서. 복교에 일반적으로 타 공사는 건축 공사는 전기 공사는 시방서로 표현하지만은 아직도 시방서란 말을 쓰고 있지만은 정보통신공사업에서는 설계 설명서가 표준 말입니다. 최종의 성감을 실시 설계 도서, 설계 도서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제 11번입니다. 프로토콜 분석의 기능 세 가지. 이게 문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유추를 한다고 하면은 2020년도 2회차 문제와 동일하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때 모드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컨티뉴 모드, 그 다음에 리시브드 비트, 그 다음에 런타임, R비트, 런타임 이 세 가지로 기능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라는 방식입니다. 테스트하는 방식, 테스트를 계속 그냥 끊지 않고 계속할 때 모드는 컨티뉴 모드고요. 내가 일정한 비트 수를 초과할 때까지 일정 비트를 초과할 때까지 이렇게 비트를 받겠다. 이런 어떤 특정 값을 비트를 정해놓고 그 받을 때까지 측정을 할 때 R 비트를 적용합니다. 계측기에다 설정하면 되는 거고요. 측정 시간을 적응을 주겠죠. 어떤 24시간 보통 중요한 예산 것들은 24시간 계측기를 걸어 놓습니다. 그렇게 측정 시간을 받을 때까지 테스트를 할 때. 모드는 컨티뉴 모드, R 비트 모드, 런타임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2020년 2회차의 문제입니다. 그때는 프로토콜 분석의 BRT의 테스트 모드, 컨티뉴, R 비트, 런타임을 설명하세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계측기입니다. 관련된 부분 BRT 1번과 2번. 관련된 영상은 이전 영상에 상세히 설명했으니까 이 구간을 시험하는 거고요. 보시면은 시그널 로스, 알람 인디케이션 시그널, 패턴 로스, 에러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프레임에 대한 부분도 E안 프레임, E안 프레임이나 T안 프레임, 멀티 프레임을 구성하니까 우리가 멀티 프레임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양단의 계측기를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루프백을 해서 계측기를 하나만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의 계측기를 해서 전 구간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관련된 테스트 화면입니다. 이렇게 BRT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에러드 세컨드 에러가 발생 에러 비트가 몇 개냐 6비트가 에러가 발생했고 그때 2초간에 발생한 거죠. 이런 것들 자료를 계측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지금의 문제 테스트 패턴이 이 세 가지로 구성된다라는 거고요. 관련된 계측기의 상세한 어떤 스펙입니다. 스페시피케이션인 거고요. 지금 우리가 시험에 다루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싱크, 어싱크, X.20, RS422, 485 이런 데이터, HDLC 관련된 용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아까처럼 양쪽의 계측기를 물어서 측정할 수도 있고 한쪽만을 루프해가지고 계측기를 하나만 해서 루프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다 설명했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용했던 계측기입니다. 파이버드 6000A KT나 SKT나 통신사업자들이 주로 BRT 사용하는 계측기입니다. 이건 DS3급으로 측정하는 거네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실제 BRT5도 6천의 화면입니다. 이렇게 셀프루프를 걸어서 자기 계측기만을 화면을 하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장비하고 연결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에러 인서트를 넣어서 에러가 제대로 돌아오고 딜레이 타임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스타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BR을 걸고 이건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예. 문제 12번입니다. 대지 저항률에 영향을 주는 요소 4가지를 쓰세요. 예. 3가지 토양의 종류, 그 다음에 온도, 수분 함유량. 요거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계절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은 문제에 3가지를 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지 저항과 대지 저항률이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접지 저항은 우리 시험범위에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그라운드라고 영국과 미국에 따라서 표현은 그라운딩이라고 얼스라고 약간 표현은 다르지만 예. 국내 표준은 G로 표현합니다. 그라운드 G로 하고 3상 5소인 경우에 지금 RST가 아니라 L1, L2, L3, NG 이게 접지인 거죠. 이거에 대한 저항 값을 우리 법규에는 기본적으로 통신면은 15ohm을 기준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는 100ohm을 하고 실제 통신 설비에는 1ohm 정도를 가져갑니다. 그 이하로 측정하고 실제 접지 저항을 측정하면은 뭐 0.03ohm, 0.01ohm 상당히 좋게 측정이 되기도 하고 어떻든 일반적인 중요한 시설물은 1ohm 이하로 많이 구성을 합니다. 측정 방법 3점 전이하고 이극 측정법 클램프 미터 교재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접지 공사하는 방식 개별 접지 옛날에 썼던 방식이고 공통 접지 전기설비 톡과 고압 저압만을 묶어서 공통으로 접지하는 방식 지금의 대부분의 방식 통합 접지 방식 전극은 뭐 일반 접지건 판상 메쉬 접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의 문제 대지 저항률에서 문제가 난 거고요. 거기에 대지 저항률을 결정해주는 요소 토양의 종류, 온도, 수분 함유량 그다음에 계절 등이 있습니다. 대지 저항률이라는 것은 내가 공사하면 그 대지의 실제 그 대지입니다. 일정 부분의 전기 저항, 이 대지에 공사하고자 하는 이 땅의 전기 저항을 말합니다. 대지에 갖고 있는 이 공사 현장의 고유한 저항입니다. 이걸 가지고 접지 저항의 그 기초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단위는 접지 저항은 ohm이고 대지 저항률은 ohm/m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지 저항률은 외너 4전극법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3전극법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4전극법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는 거고요. 예, 일반적인 접지 저항계 클램프/미터. 예, 지금은 클램프/미터. 예, 이겁니다. 이게 이 안에 접지 저항계 하면 바로 이렇게 저항값이 나오는 거고요. 2020년도 2회차 접지에 관련 문제가 났었고요. 보조전극이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서 전이강압법 대신 적용 가능한 측정법 이극 측정법이 답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접지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 3점 전이강압법, 이극 측정법 그 다음에 클램프/미터법이 있는 거고요. 3점 전이강압법은 3점 전이강압법과 61.8%법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여기는 간격이 한 10m인 거고 이거는 아까처럼 통합 접지처럼 대규모의 접지를 할 경우에 이렇게 간격이 좀 높습니다. 50m 이격으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관련돼서 그때 설명했습니다. 전이강압법 측정해주는 방법이고요. 10m 간격 일반적인 개별 접지 때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이고요. 3점 전이강압법의 61.8%법 통합 접지할 때 일반적으로 측정해주는 방법입니다. 지금처럼 대형의 메쉬 구성할 때 하는 방법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측정 3극으로 측정하기 어려울 때 이 방식을 3점 전이강압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환경일 때 2극 측정법 무선 설비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합니다. 두 개가 같이 커먼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분리되어 있는데
이극 측정법은 붙어 있습니다. 두 개가 커먼되어 있죠. 보조기 그래 하나만 필요한 거고요. 클램프 미터본 이런 클램프로 어떤 선을 두 선을 감기만 하면 그대로 측정이 됩니다. 상당히 측정이 편하고요. 철도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3번입니다. 광섬유의 분산을 통해서 산란을 이용해서 측정해주는 장비. 추정하기에는 문제가 좀 정확지가 않아서 추정하기에는 OTDR로 추정을 합니다. 옵티컬 타임 도메인 리플렉터 메터입니다. 대표적인 후방산란법입니다. 후방산란법을 이용해서 측정해주는 장비고요.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광섬유의 길이나 손실, 어느 구간에서 100km 구간에서 어느 광 케이블이 끊어졌을 때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죠. OTDR로 찍으면은. 2020년 2회차에 OTDR에 관한 문제가 나서 그 원어와 용도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실, 경로 분석, 케이블의 결함 자체를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교재 설명해 놨던 부분이고요. 계측기를 걸어서 어떤 측정하는 측정 대상에 리턴돼서 후방산란 들어서 다시 계측기로 들어와서 측정해 주는 방법입니다. 대 키워드 후방산란법을 사용한다. 네, 실제 측정해 주는 거에 대한 부분이고요. 케이블 종단 몇 가지가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이런 신호가 나오면은 그 거리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제 커넥팅에 대한 커넥터 부분이 있어서 커넥터, APC 커넥터, 다양한 UPC 커넥터가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OJC나 쓸 때 피지컬적인 커넥터를 이런 PC 타입을 많이 씁니다. 근데 점점 이게 좀 이렇게 손실을 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있는 거고요. APC도 이제 조금씩 적용해주는 추세입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14번입니다. 그물형 토폴로지에서 회선이 60개일 경우 회선수를 산정하세요. 기본적인 문제고요. 워낙 많이 났던 겁니다. 회선수는 2분의 n의 n-1, n이 60을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계산해보면 회선수는 1770개의 회선수가 필요합니다. 통신사업자가 가장 이상형으로 해주는 비용이 1770 회선을 만들어야 되니까 상당히 고가가 되겠죠. 제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6회선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계산됩니다. 같은 내용인 거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5번입니다. 감리 결과 보고서 7일 후에 제공해야 하는 준공개 서류. 정답은 정보통신공사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보면 제14조 감리 결과의 통보 부분이 있는 거고요. 아까 용역업자가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거고요. 준공 단계에서 감리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법적으로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착공일과 완공일. 두 번째, 공사업자 성명. 세 번째, 시공상태 평가 결과.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 결과. 다섯 번째, 정보통신 기술자. 현장 대리인인 거죠. 도급사를 대표한 그 사람이 현장 대리인입니다. 지금 정보통신 기사 자격증이 이런 현장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런 정보통신 기술자 배치의 적정성은 평가 결과. 감리 결과 보고서는 사용점검사 때 반드시 처리해 줍니다. 실제 별표 서식에 있고요. 감리 결과 보고서 갑지입니다. 관련된 부분이 쭉 있는 거고요. 시공사, 감리사. 날인은 감리사 대표로 날인합니다. 실제 아까 말씀 시공상태 평가 결과서 양식입니다. 법적인 설비만 들어갑니다. 가끔 이거를 물어본 문제가 좀 있었고요. 진흥의 홈 네트워크는 공동주택일 때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재 규격, 정보통신 기술자 배치의 적정사. 아까 말한 정보통신 기사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의 현장 대리인.
현장 대리인의 성명, 자격 등급 이거를 확인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자발적인 사용전 검사. 여기에 날인을 해당 시청이나 구청은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럼 날인하면 되는 거고요. 실제 감리 결과 보고서 내용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류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이거 부분들을 다 준비해서 제출하는 거고요. 아까처럼 감리원 날인, 그 다음에 감리사 날인, 시공사 관련된 사항 다 확인하는 거고요. 시공상태 평가 걸고서 날인합니다. 내용 다 확인하는 거고요. 사용자 검사 신청서.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직접 하는 양식입니다. 감리가 필요 없는 경미한 공사일 경우에는 직접 사용전 검사 신청을 어디다 하죠? 해당 시청, 구청에다 합니다. 누가 하는 거죠? 시공사가 하는 거죠. 시공사가 직접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리가 없기 때문에 직접 시공사가 시청에다, 시청이나 구청에다, 해당 구청에서 처리를 하면 해당 구청의 담당자가 확인해서 현장에 나와서 확인하고 사용자검사 신청서를 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2022년도 3회차 필기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